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973년 겨울 주유소 앞에 끝도 없이 늘어선 긴 줄을, 배급표를 손에 쥔 택시기사들이 새벽부터 서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장면에 기름값이 석 달 만에 4배로 뛰어버린 그 겨울, 연탄값까지 같이 치솟아 한겨울에 보일러도 못 켠 집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포가 우리 세대의 가슴에 본능처럼 박혀버린 거죠. 기름 떨어지면 나라가 멈춘다는 그 두려움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업이 중동 사막 한복판에서 석유 대신 기름을 직접 만들어내는 판을 조용히 깔고 있습니다. 서울시 절반 크기의 사막 땅을 47년 동안 통째로 쓰면서 거기서 뽑아낸 에너지를 한국으로,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그림이 이미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4년 기준으로 93.7%입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 10개 중 9개 이상이 배 타고 바다 건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의 에너지를 사오는 데만 1,613억 달러를 썼는데 그 가운데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에만 1,131억 달러가 나갔습니다. 나라 전체 수입액의 17.9%가 고스란히 기름값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학교 짓고 병원 운영하고 노인복지에 써야 할 돈이 해마다 저 멀리 유조선에 실려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 생활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기름값이 오르면 공장 전기요금이 오르고 트럭 물류비가 오르고 시장파 한당 가격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쉬지 않고 불어나는 거예요. 명절에 고향 내려가기 전에 주유소 가격표부터 쳐다보게 되는 것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구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평생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하고 한숨 쉬었던 이유 그 절반은 이 기름값이 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기름이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 가장 좁은 곳이 차로 30분이면 건너는 거리인데 우리나라가 들여오는 원유의 95%가 바로 그 한 줄에 매달려 있어요. 5천만 국민의 겨울 보일러와 손주학원 셔틀버스 기름이 차로 30분짜리 바닷길 하나에 통째로 묶여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중동 뉴스 헤드라인 한 줄에 식탁 분위기부터 굳어지는 집이 많잖아요. 그게 괜한 걱정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낸 본능적인 반응인 거예요. 배럴당 10달러만 기름값이 튀어도 우리나라 수입액은 수조 원 단위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 돈은 결국 어딘가에서 메꿔야 하는데 방법은 둘 중 하나예요.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국민이 세금과 공공요금으로 더 내주거나 어느 쪽이든 마지막에 영수증을 받아드는 건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이게 수입 원유에 묶인 나라의 숙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숙명은 정말 바꿀 수 없는 걸까요? 50년 동안 전 세계가 그 질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태양광도 깔아보고 풍력도 돌려봤는데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안 나오고 밤이 되면 태양광은 먹통이 됩니다. 배터리 전기차는 승용차까지는 됩니다만 대형 트럭이나 배, 비행기는 배터리로 절대 안 돼요. 배터리로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건 자동차 트렁크에 기름 탱크를 50개씩 달고 달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서 정작 화물을 실을 자리가 안 남거든요. 400명 태우고 태평양 건너야 하는 비행기가 배터리 무게 때문에 뜨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50년을 헤매다 결국 도달한 답이 수소였는데 문제는 만드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린 수소 1kg 만드는데 지금도 킬로그램당 6달러 안팎, 석유보다 훨씬 비쌌거든요. 독일도 일본도 미국도 수소하겠다고 선언만 하고 줄줄이 물러섰습니다. 그 한 고비 앞에서 40년 동안 세계가 멈춰 있었어요.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벽을 뚫은 게 바로 삼성 E&A였거든요. 이야기는 2025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삼성 E&A가 노르웨이의 넬이라는 회사 지분 9.1%를 476억 원에 사들였어요. 넬이 어떤 회사냐면 1927년에 세워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수전의 기술을 상업화한 곳입니다. 물을 전기로 쪼개서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을 100년 가까이 갈고 닦아온 장인 기업이에요.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원리, 물을 전기로 쪼개면 수소와 산소가 나온다.
바로 그겁니다. 원리는 1분이면 끝나는데 이걸 공장 규모로 안 터지고 안 세게 돌리는 게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가 못 풀어온 숙제였어요. 그 숙제를 가장 먼저 푼 회사가 내리고 삼성은 그 100년 내공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설계된 도약이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짚어드리면 삼성은 여기서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넬에서 물려받은 알카라인 방식 솔루션, 두 번째는 삼성이 자체 기술로 완성한 BEM 방식 솔루션입니다. 2025년 11월 아부다비 세계 최대 에너지 박람회에서 공개한 BEM 방식 솔루션이 업계 최초 100메가와트급 토막 솔루션이에요. 수소 순도는 99.9995%, 생산 압력은 30바로, 뽑는 순간부터 별도 압축기 없이 바로 트럭에 실어보낼 수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순도가 얼마나 높으냐면 10,000번을 들여다봐도 불순물이 단 한 톨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반도체 공정에 바로 꽂아도 아무 문제 없는 최고 등급 수소입니다. 전 세계 어느 기업도 해내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해낸 겁니다. 양손에 2장의 카드를 쥔 장사꾼을 상상해보세요. 발주처가 우리 현장은 전력이 불안정한데요 하면 알카라인을 꺼내고 우리는 반도체급 고순도가 필요한데요 하면 BEM을 꺼내는 겁니다. 한 손만 쥔 장사꾼과 양손에 다진 장사꾼 어느 쪽에 줄을 서겠습니까? 이 두 카드를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갖춘 기업이 솔직히 삼성 말고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기술을 들고 삼성이 찾아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놀랍게도 사막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막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450km, 서울에서 부산 찍고도 한참 더 내려가는 거리에 있는 두쿰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한국 기업들이 서울시 총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340제곱킬로미터 땅을 47년 동안 독점으로 개발할 권리를 따왔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관악구, 동작구를 전부 한 덩어리로 합쳐놓은 크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땅을 한국 기업이 깔고 앉아서 에너지를 찍어내는 겁니다. 총 투자 규모는 70억에서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입니다. 47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생각해보세요. 지금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손자가 대학 나오고 취직하고 결혼해서 손주 낳고 키우다가 은퇴할 때까지가 딱 47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한국 기업이 그 사막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합쳐 5기가와트짜리 재생에너지 설비를 돌리고 거기서 나온 전기로 물을 쪼개 연간 그린 수소 22만 톤과 그린 암모니아 120만 톤을 뽑아냅니다. 2027년 착공, 2030년 본격 생산 개시입니다. 4년 뒤면 한국 기업이 오만 사막에서 찍어낸 청정연료가 배에 실려 한국으로 유럽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오만이 왜 최적지냐고요? 지도를 한 번만 보시면 다로 풀립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중동 위기하면 떠올리는 그 좁은 바닷길, 이란과 마주보는 그 목이 있잖아요. 두쿰은 그 해협 안쪽이 아닙니다. 완전히 빠져나와서 인도양 쪽 바깥에 붙어 있어요. 이란에서 드론이나 미사일을 달려도 물리적으로 닿지 않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일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루 종일 태양이 내리쬐고 해안이라 바닷바람도 풍부해서 태양광과 풍력을 함께 돌리면 낮밤 구분 없이 전기가 나옵니다. 만든 수소와 암모니아를 배에 싣고 바로 세계로 보낼 항구 인프라도 두쿰 경제자유특구 바로 옆에 인이 깔려 있어요. 기정학적 안전성과 재생에너지 조건과 물류 인프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땅이 중동에서 두쿰 말고는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수주했을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지분 28%로 컨소시엄을 이끌었고
하고 6개 회사가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 포스코가 사업 타당성 재검토 끝에 철수를 결정했어요. 이건 단순히 배에서 몇몇이 내린 겁니다. 배 자체가 뒤집힌 게 아니에요. 현재 이 프로젝트의 한국 측 핵심 주체는 삼성 E&A,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입니다. 공기업 두 곳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게 민간 기업 혼자 떠드는 모험이 아니라 나라 에너지 안보 차원의 판이라는 증거예요. 이 한 장면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전엔 우리가 중동 사막으로 건설 노동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업이 그 사막 전체를 47년간 통째로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 사막 하나로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다른 기업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소 세상을 조각조각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수소로 돈 버는 데는 4단계가 있어요. 만들고, 운반하고, 쓰고, 전기를 뽑아내는 것. 이 4단계를 한국 기업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나눠 잡았습니다. 쓰는 쪽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현대차는 7년 만에 출시한 신형 넥소 효과로 글로벌 수소차 6,861대를 팔았어요. 전년 대비 78.9% 성장이고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한국이 글로벌 수소차 시장의 66.9%를 차지하며 세계 1위입니다. 2위인 도요타는 판매량이 오히려 39.1% 줄어 점유율이 7.3%로 쪼그라들었어요. 100명 중 67명이 한국 차를 선택하고 7명만 일본 차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수소하면 일본이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 이제 그건 완전히 옛말이 됐습니다. 승용차를 넘어 산용차 분야에서는 현대차의 엑시언트 수소 트럭이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 이미 165대 넘게 굴러다니고 있어요. 40톤짜리 짐을 싣고 알프스 오르막길을 매연 한 점 없이 조용히 질주하는 트럭입니다. 디젤 트럭의 심장부에서 들려오던 굉음 대신 배기구에서는 맑은 물방울만 뚝뚝 떨어집니다. 운반하는 쪽에서는 SK가 인천에 에커수소 플랜트를 세워 수소를 영하 253도까지 얼려 액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기체 상태로는 부피가 너무 커서 실어 나르기가 어렵지만 얼려서 액체로 만들면 이불 한 채를 바지 주머니에 꾸깃꾸깃 접어넣듯 부피가 확 쪼그라들거든요. 한 번에 실어 나르는 양이 획기적으로 늘고 충전 속도도 빨라집니다. 수소를 만드는 것만큼 옮기는 것도 난제였는데 SK가 그걸 인천 앞바다에서 풀어낸 겁니다. 전기를 뽑아내는 쪽에서는 두산퓨얼셀이 국내에서 연료전지 발전을 사실상 독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을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기술을 갈고 닦아온 결과예요. 설계도 그리는 순간부터 충전소 마지막 1m까지 한국 기업 로고가 쭉 붙어 있는 겁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중국도 한 조각씩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갖춘 나라는 솔직히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자동차는 있는데 생산 플랜트가 약하고 일본은 발전은 하는데 대형 생산 인프라가 부족하고 중국은 수전의 설비는 많은데 완성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 일상과 언제,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여러분 주변에 수소차 타는 분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아직 낯설죠? 그런데 눈을 들어 조금 멀리 보시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정부 로드맵 기준으로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를 생산하고 전국의 수소 충전소 1,200곳에 깝니다. 지금 전국 주유소가 약 10,000개 조금 넘는데 2040년이면 그 10곳 중 한 곳은 파란 H2 간판을 달고 있는 풍경이 일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출퇴근길에 주유소 간판 보다가 파란색 H2 마크가 눈에 들어오는 날이 오는 겁니다. 수소 가격도 지금은 킬로그램당 6달러 안팎으로 여전히 석유보다 비쌉니다. 솔직히 아직은 석유가 싸요. 그런데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이걸 킬로그램당 3,500원까지 끌어내리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내려가고 수전의 기술이 발전하면 이 목표가 허황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조합하면 킬로그램당 4달러까지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석유보다 수소가 더 싸지는 교차점이 생기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기름값 공포가 감정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싼 연료 놔두고 비싼 기름 쓸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2040년 이 수소 경제 하나가 만들어낼 연간 부가 가치가 43조 원,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42만 개입니다. 우리 자녀 손주 세대가 먹고 살 밥그릇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한 장면만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1970년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우리 삼촌 세대, 아버지 세대가 여권 하나 들고 중동 사막으로 떠났잖아요. 섭씨 50도 모래바람 속에서 헬멧 쓰고 철근 나르며 벌어온 달러 한 푼 한 푼이 지금 이 나라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주유소 앞줄에서 배급표 쥐고 버텨낸 그 세월, 그게 바로 오늘 수소기술의 진짜 뿌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0년이 지난 지금 그 장면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중동 사막에 건설 노동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업이 그 사막 전체를 47년간 통째로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삼촌 세대가 몸으로 길을 뚫어놓은 그 자리에 이제 손주 세대가 설계자로 앉는 거예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와서 배급을 받아가며 당하기만 하던 나라가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 세상에 파는 나라가 됩니다. 이보다 더 선명한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5살짜리 손주가 운전면허 딸 때쯤엔 수소가 당연한 주경연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평생 기름값에 쥐어짜이고 사셨던 여러분 세대가 바로 그 악몽을 손주 세대 손에서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 세대가 사막에서 땀 흘려 나라를 일으켰고 너희 아버지 세대가 그 땅에 기술을 심었다. 이 한 문장을 떳떳하게 남길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예요. 혹시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주유소 앞에서 줄 서보신 기억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 시절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거나 그런 분이 가까이 계신가요? 그때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가 바로 이 수소시대의 진짜 서막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